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제는 채용 시장이 바뀌었다. AI로 뒤집는 합격 자소서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성준 강사라고 하고요. 본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전제, 네, 편집, 재배포 등을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 자료는 온 오프라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전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전달하는 사람이 부가 설명 없이 본 자료의 내용을 만약에 임의로 해석할 경우에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네,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캡처하거나 녹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콘텐츠 원전 제공 방식 이외에 저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채가 사라졌습니다. 자, 공채가 왜 사라졌는가의 구조적 원인을 한번 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 자, 공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년에 두 번 혹은 정해진 시기에 대규모로 한꺼번에 뽑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1년에 두 번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사람이 바로 필요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을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뽑겠다라고 하는 거는 경쟁력을 잃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효율의 문제입니다. 자, 공채라고 하는 거는 수천 명을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크고요. 탈락자도 많아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대기업의 경우에 한 명당 1인당 채용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잠깐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1인당 채용 비용, 1인당 채용 비용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거의 한 18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채용된 사람이 교육을 받아요. 자, 교육 비용까지 더하면은 교육 비용까지 더해서 나중에 보면은 얼마가 되냐? 1,272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금액이 드는데 굳이 우리가 사람 많이 뽑아야 될까? 그래서 수시 채용은 딱 정말 필요한 포지션에 딱 필요한 스킬을 가진 사람만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채용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인재 밀도의 문제인데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인재 밀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뽑고 교육시키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적게 뽑되 즉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63%의 기업이 AI 도입이 확대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인력 규모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질적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채는 왜 사라졌는가? 구조적 원인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공채가 사라지면 이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수시 채용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방식을 보면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시 채용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다?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공채 시대 때는 뭐 그냥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 상반기 때 공채 혹은 다음 후반기 때 공채 지원하면 되겠지. 이게 통했어요. 근데 수시 채용 시대는 내가 원하는 회사의 공고가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 공고가 오늘 열렸을 때, 만약에 오늘 열렸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력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출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는 제출 가능한 상태인가요? 오늘 지금 당장 한 시간 안에 뭐 어떤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싹 보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요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네,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네, 그냥 진행할게요. 나중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혹시라도 안 돼 있다면 네, 지금 이 순간에 제출 가능한 상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혹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의 채용 공고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네.
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한 분께서 말씀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한 네트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출은 가능한데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다고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만큼 바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링크드인, 요런 거를 하면서, 어,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링크드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재학 중부터 만들고 또 활동하고 연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문 앞에서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가 항상 노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AI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거의 현재 한 21%의 기업이 AI가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검토 없이 자동으로 후보자를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서 중에 약 5명 중에 1명은 AI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AI가 채용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력서를 제출하면은 그 이력서를 처음 읽는 거는 채용 담당자가 아니에요. AI 스크리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86%의 기업이 AI 도입으로 인해서 채용 우선순위를 변경했다라고 답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상이 AI 서류 심사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AI 스크린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사람 눈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는 사람이 읽기 전에 먼저 AI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I 서류 심사 작동 원리를 보면은 자, 우선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키워드 매칭입니다. 키워드 매칭. 채용 공고에 나온 직무 역량 키워드가 이 사람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과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고에 데이터 분석, 뭐 SQL, 시각화 이런 게 적혀 있다면 이 단어들이 무조건 이력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AI는 그 이력서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과 구조입니다. 자, 최신의 AI 많이 써보시잖아요. 그래서 AI는 단순 키워드를 넘어가지고 문맥을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것과 팀원으로 참여했다. 이거를 얘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 수치와 성과 중심으로 쓴 이력서를 더 높게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형식과 포맷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력서를 만들기도 해요. 그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너무 많거나, 혹은 특수 폰트를 쓰거나, 혹은 복잡한 디자인의 이력서는 어때요? AI가 난감해요. 좀 텍스트를 읽지 못해요.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뭐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AI가 읽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내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력서를 쓰고 자료서를 쓰고 내가 직접 쓸 수도 있고 AI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업들의 자소서 항목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달라 보여도 결국 평가하는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우선은 직무적 합성, 그 다음에 조직적 합성, 그리고 문제 해결성, 그다음에 협업 소통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요 네 개의 축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 자소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각각의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직무적 합성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이 문항의 핵심 의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니라 실무에 투입 가능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문항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CJ, KT, 롯데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가 이겁니다.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처럼 전공 프로젝트에서 직무 관련 전문성을 키우기에 노력한 경우.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 활동 나열이 아닙니다. 왜 그 경험이 직무 역량과 연결되는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데이터 분석 직무인데, 단순히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쓰는 건 약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뭐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 과정을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 기반의 분석 역량을 강화했다. 이런 것처럼 직무에 맞는 언어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평가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KSA가 나오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분께서 제일 말문이 막히는 문학 유형이라고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거를 살짝만 관점을 바꿔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조직 적합성 및 가치관을 보시면은 여기서 기업이 궁금한 건 뭐예요? 실력 이전에 우리 회사가 잘 맞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저는 요거를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회사는 고속버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고속버스라고 하냐면 고속버스, 자, 시내버스가 있고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뭐가 더 연비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고속버스가 연비가 더 좋죠. 왜 그래요? 시내버스는 자꾸 중간에 쉬어야 돼요. 문 열어주고 쉬고 또 출발해야 되고 또 브레이크 잡고 서야 되고 이걸 반복해요. 왜? 자꾸 내리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자꾸 타. 근데 고속버스는 어때? 한 번 출발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럼 계속 설 필요가 없으면 연비가 훨씬 좋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꾸 안 내려야 돼. 그러니까 고속버스처럼 꾸준히 갈 사람,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업 후보, 그다음에 성장 과정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 과정 문화, 그다음에 포스코의 사회 이슈 문화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사회 이슈 문항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시사 지식 테스트가 아니에요. 지원자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필터가 바로 뭐다? 로열티, 얼라이먼트, 사회적 통찰력인데, 자, 로열티는 뭡니까? 조직에 대한 몰입 가능성.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는 기업 가치관과 얼마나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사회적 통찰력은 세상과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네, 그래서 조직 적합성 문항에서는 너무 나만 이야기하는 자소서가 되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랑 연결해야 된다? 기업의 가치와 연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 및 도전 정신. 이거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즘의 기업들이 또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에요. 기업이 이 문화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난관 앞에서 멈추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해결 방안을 찾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1번, 그다음에 하나 GS에서 나왔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실패했던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 LG 포스코 나옵니다. 뭐 이쪽도 있지만 LG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이 문화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 완벽한 성공 스토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회복 탄력성과 태도를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기업은 그 다음을 궁금해요.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어떤 원인을 분석했는가? 이후에 무엇을 바꿨는가? 그리고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뭐다? 결과보다는 문제를 다루는 사고방식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해서 뭐예요? 상황 분석 능력도 보고 또한 대안 제시 능력도 보고 회복 탄력성도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즘 기업들은
정답을 외운 사람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방향을 찾는 사람을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있었다 아니라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석했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협업 및 소통인데, 자, 이거는 바로, 어, 조직 생활 가능성. 같이 일하기 괜찮은 사람인가? 요즘은 또 팀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팀이 들어갔는데 팀의 붕괴를 가져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 그다음에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저리고 설득한 경험,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소서를 읽어보면은 전부 본인 얘기만 나와요. 제가 했고요. 제가 주도했고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물론 성과는 중요해요. 하지만 협업 문항에서는 혼자 잘한 사람보다는 뭐예요? 함께 성과를 만든 사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갈등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죠? 갈등은 어쨌든 생깁니다.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상대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조율을 했는지, 또 팀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했는지,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조직 안에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바뀌면서 요즘 전체적인 자소서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겁니다. 대서사시에서 마이크로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행동 데이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성장 과정부 본인의 가치관을 설명하시 이런 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대서사형 자기소개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 흐름을 길게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 안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중에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런 걸 보고, 그쵸. 맞아요. 써니님께서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갈등 상황도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게 핵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타나고 있냐?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이죠. 그리고 또한 AI 기반 서류 평가. 이거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학벌, 스펙, 배경 중심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판단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출신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상적인 성격보다는 뭔가 행동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문항의 구조화 및 세분화. 네. 뭐 단순히 경험을 쓰시오가 아니라 실제 그때 본인의 상황, 본인의 역할, 행동, 결과, 느낀 점을 포함해 기술하시오라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객관성. 어떻게 보면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아, 네. AI 영양 검사 왜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AI 영양 검사를 절대적으로 믿는 건 아닌데, 그냥 평가. 평가의 그냥 하나의 관점에서 조금 더 빠르게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위 기재나 추상적인 작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항의 구조화 및 세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의 증명을 요구한다. 네, 직무 역량의 증명.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열정이 많습니다. 뭐 관심이 많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근데 최근 기업들은 이런 감성적인 표현만으로는 거의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모든 지원자가 비슷하게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말이 아니라 뭘 요구한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지금 한 분께서 다들 잘 포장해서 쓸 것 같은데 AI가 이 부분도 판단해낼 수 있을까요? 판단을 냅니다. 포장해서 쓰는데 이 포장이 어떻게 쓰느냐? 네. 이게 AI가 만들어낸 글과 그리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글에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대충 압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면접에서 평가가 돼요. 자소서에서는 안 쓴다고 해도 판단을 못 한다고 해도 면접에서 평가가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한 분께서 솔직히 글솜씨만 보고 안 뽑는 건 너무 억울해요. 진짜 뽑아주면 야무지게 일 잘할 텐데. 물론 글솜씨만 문제인 건 아니지만요. 라고 갑자기 왜 자책을 하십니까?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는 수시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신입사원에게도 경력직 같은 신입,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재 밀도가 높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 맞춤형 로열티 검증이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렌드예요. 요즘 기업의 트렌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기업의 산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업 이슈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지원 동기도 단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음, 최근 사업 전략. 최근 사업 전략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변화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 트렌드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해당 직무와 연결되는 이슈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AI, ESG, DX, 네. 요런 것들은 단순 유행어가 아니라 우리가 꼭 알고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